네, 매주 목요일 민생과 복지 분야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인터뷰,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7번째 시간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이상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민생과 복지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입니다. 아, 노인 장기 요양. 이게 어떤 거죠? 네, 노인 장기 요양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네. 수발, 돌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 농경시대에는 대가족 내에서 직접 노인을 수발하고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급속한 고령화, 핵가족화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노인 장기 요양을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데요. 네. 결국 국가의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노인 장기 요양 보장 제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하나는 사회보험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의 나라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조세 방식인데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등의 다수의 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거죠?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임기 첫 해인 2003년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추진 기획단을 설치했고 2004년에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요. 2007년 4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제 시행된 것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7월이었습니다. 네, 2008년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공적 보험자로서 두 개의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인데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가입자인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인데 이것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2017년 올해 장기 요양 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액의 6.55%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료는 우리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곱하면 되는 거죠. 네. 현재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10만 원쯤인데요.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것의 6.55%니까 6,550원이 되는 거죠. 네. 고용주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조달된 보험료 수입의 20%만큼을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이 급여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우리 국민 모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당연 가입자가 된다는 건데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 대상자가 노인으로 한정되는 거죠.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국한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내고 있지만 혜택은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만 보게 되는 거죠. 네.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하려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단 직원들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와 가지고 방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직접 찾아와서 이제 방문 조사를 하게 되는군요. 네.
공단 직원이 이제 거주지를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겁니까? 네,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조사하는데요. 여기에는 세수하기, 식사하기 같은 신체 기능, 그다음 날짜나 장소의 불인지 같은 인지 기능, 네. 망상이나 환청 같은 행동 변화의 정도, 그리고 욕창 간호 같은 간호 처치의 필요 정도, 운동 장애 등의 재활 필요 정도 등을 나타내는 5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항목이 52개나 되는군요. 네.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결과를 그러면 이 결과를 근거로 등급 판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52개 항목이 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서 나온 종합 점수가 있거든요. 이 점수하고 그다음에 의사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아.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등급 판정위원회가 등급 판정을 하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습니다. 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그리고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이제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5등급이 신설되었는데요. 요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된 건데, 경증의 치매 환자를 위한 등급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면은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요양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재가급여가 있는데요. 먼저 시설급여는, 입소를 해서 네. 요양 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요양 시설은 입소자 10인 이상의 요양원을 말하는 거고요. 네. 노인 요양 공동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소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죠. 네. 시설급여는 주로 요양 1등급과 2등급인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가급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이 집에 머물면서 방문 요양이라든지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환자 본인의 비용 부담과 공단의 연간 재정 부담 어떻게 됩니까? 네, 환자 본인 부담금은 시설 급여를 이용할 때는 전체 비용의 20%를 본인이 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재가 급여는 15%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공단이 부담을 하는 거죠. 2015년 현재 이렇게 해서 공단 부담액은 약 한 4조 원 정도가 됐고요. 네. 환자 본인 부담액이 약 5천억 원이었고요. 네. 이 둘을 합치니까 이제 4조 5천억 원이 되는 거죠. 네. 이제까지 이제 교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문제점 뭘 꼽을 수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인정 대상자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건데요. 네. 2015년 현재 약 4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체 노인의 7%에 불과한 겁니다. 상당히 박하군요. 네, 일본이 18%거든요. 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다 15%를 넘습니다. 네. 이제 게다가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니까요, 1등급이 8%밖에 안 돼요. 네. 2등급이 15%, 3등급까지 다 포함해서 혜택이 많은 상위 등급, 1에서 3등급까지를 다 합치더라도 전체 인정자의 61%에 불과하거든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공공 요양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용사자,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가 너무 낮고요. 서비스의 질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요양원에 입소해도 될 만한 노인이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이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우리나라에 약 1,400개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 51만 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양원은 약 5,1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14만 명이 지금 입소를 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요양병원 입원자들의 3분의 1 정도는 요양원에 입소해도 될 만한 좀 이게 가벼운 분들인 거죠. 또 반대로 요양원에 입소한 분들의 약 30%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요양병원에 가 있어야 될 분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병원과 요양원이 그 원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놓고 양자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던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 장기요양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비판은 어떻습니까?
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인 이 간병비요. 비급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환자가 전부 다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이 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로 꽤 높은 편입니다. 아, 높네요. 이거는. 네, 그런데 요양원은 그 요양보호사의 돌봄 비용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네. 환자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월 한 50 내지 60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이게 장기적인 거니까 꽤 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된 지가 지금 9년째 아닙니까? 네. 이제 제도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양자가 상호 보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둘째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민의 부담을 실제로 들어줄 수 있도록 이 대상제 비율을 말이죠. 지금 7%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걸 2배 정도로 14% 수준으로 빨리 좀 늘려나가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요양시설 입소 위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던 집에서 정든 집에서 살면서 어르신들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재가 서비스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요.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1%에 불과한 공공요양시설. 우리나라 대부분 다 99%가 지금 민간이거든요. 네. 이 1%도 안 되는 공공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민간 요양시설의 질을 잘 관리해가지고 질을 높이고 여기에 이제 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 네 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 그럼 재원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결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이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지금 건강보험료의 6.55%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이게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양 대상자를 크게 확충하고 요양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원을 이렇게 더 마련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재원으로 공적 투자를 한다면 요양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은 내수 경제의 성장과 우리 사회의 안정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담을 조금만 늘리면은 그 질도 개선될 좋아지고, 것이다. 네. 좋아질 것이다.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